4차 시 이름표를 붙여 저작물에 사례를 잘 살펴보았나요? 그렇다면 다음 퀴즈를 통해 이번 시간 학습할 내용을 미리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다음 문장을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작자가 가지게 되는 저작권법상 권리와 저작 인격권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은 저작자는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을 가지게 됨을 이해할 수 있으며 저작 인격권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저작자는 창작을 하게 되면 별다른 절차나 형식 없이 바로 권리가 생깁니다. 이를 무방식주의라고 합니다. 특허권과 비교해 볼까요? 특허권은 방식주의입니다. 즉, 특허청에 등록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대단한 발명을 하였더라도 특허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만 저작권도 등록을 하게 되면 저작자로 추정되며 등록된 연월일에 맨 처음 공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등의 법적인 효과가 있으므로 등록을 하는 것이 권리 보호에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작자가 가지게 되는 권리는 크게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는 저작권법 제10조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저작권이라는 것은 저작 재산권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시에서 저작권도 재산권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학습하였죠. 저작권을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과 함께 지식재산권이라고 부른다는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내가 쓴 글을 친구가 자기가 쓴 것이라고 우기는 경우라든지 슬픈 결말로 끝나는 영화를 해피엔딩으로 고쳐버린다든지 하게 되면 이는 단순히 재산적인 손해만 있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가 크겠죠. 각국의 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할 권리나 내용이나 제호를 마음대로 바꿔버리지 못하도록 할 권리 등을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저작 인격권이라고 합니다. 저작 인격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인격적 정신적 권리이며 베른 협약을 통해 1928년부터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이 명문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저작 인격권의 기본 바탕은 저작물의 저작자의 명예나 인격적 이익이 담겨 있다고 보는 입장이며 현재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저작 인격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하여 참고 자료를 확인해 보세요. 저작자가 가지게 되는 권리는 크게 저작 인격권, 저작 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작 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이 있으며 저작 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공중송신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있습니다. 이번 차시에는 저작 인격권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저작 재산권은 5차시에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저작 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인격적 정신적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 인격권은 저작 재산권과 달리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명예권이나 성명권 등의 인격적인 권리들이 돈을 받고 팔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같은 맥락에서 저작자가 사망 혹은 법인의 경우 해산하면 그와 동시에 저작 인격권도 소멸됩니다. 또한 양자 간의 합의로 저작 인격권을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더라도 이는 무효입니다. 이런 속성을 일신전속성이라고 합니다. 일신전속성에 관한 두 가지 판례를 볼까요? 프랑스에서는 화가가 돈을 받고 자신의 그림에 실명을 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더라도 이러한 계약 조항에도 불구하고 화가가 자신의 창작품에 자신의 이름을 표기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판례에서는 저작 인격권 행사 위임의 한계를 나타내는 판례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저작 인격권을 대리하거나 위임하여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저작 인격권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며 설령 모든 권리를 양도한다고 합의하였더라도 저작 인격권은 여전히 A에게 귀속되어 있음을 밝혔습니다. 공표권은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공표권은 제3자가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공표하는 무단 공표를 막아줍니다. 도공들이 자신의 도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깨버리듯이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할지 말지를 저작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세부 법조문은 버튼을 클릭하여 살펴보세요. 프랑스 판례를 하나 볼까요? 미술가 샤를 카무앵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림들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작가인 카르코가 이를 주워 경매장에서 판매하였습니다. 카무앵은 자신의 평판에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여 버린 것인데 시중에 유통되면서 판매된 것입니다. 이에 카무앵은 그 작품들을 파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파리 항소법원은 카르코가 마음대로 복원 판매한 카무앵의 그림을 회수하여 파괴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버튼을 클릭하여 참고 자료를 확인해 보세요. 성명 표시권이란 자신이 창작자인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성명 표시권은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에 실명이나 이명을 표시하는 것으로 그림에 이름을 적거나 낙관을 찍는 것, 책의 저자로 표시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세부 법조문은 버튼을 클릭하여 살펴보세요. 이번 차시를 시작할 때 예로 들었던 사례는 실제 사건을 각색한 것입니다. 소위 윤정아 사건이라고 불리는 것인데 교과서에 지은이 이름을 바꿔서 게재한 것이죠. 법원은 저작물의 재산적 권리에 관계없이 그 저작물의 창작자임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며 위자료 지급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볼펜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 이름을 적는 것은 소유권, 내 것이라는 표시입니다. 성명 표시권은 이와 비슷하게 글이나 그림을 창작한 사람의 이름을 적어주는 것입니다. 책의 주인은 서점에서 책을 구입한 사람이고 책의 소유권자는 계속 바뀔 수 있지만 소설을 창작한 저작자는 바뀌지 않습니다. 바로 이 저작자가 누구인지를 적어주도록 하는 것이 성명 표시권입니다. 이용을 허락한 경우에도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해주지 않으면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의 저작물인 레포트나 그림, 논문에는 물론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에도 이름표를 붙여주는 습관을 들여주세요. 돌발 퀴즈. 문제를 보고 알맞은 답을 선택해 보세요. 자, 이제 그럼 동일성 유지권에 대해 살펴볼까요? 저작자는 그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는데 이를 동일성 유지권이라고 합니다. 저작물은 원형 그대로 존재해야 하고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제3자에 의해 무단 변경되거나 삭제, 개변 등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보장됩니다. 사례를 볼까요?
화가인 A는 1894년 베를린에 살고 있는 B의 주문에 따라 그녀의 집 계단부에 바위섬의 사이렌이라는 프레스코 벽화를 그렸습니다. 사이렌이 나체로 있었던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B는 A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자신의 집에 그려져 있는 그림에 덧칠을 해서 사이렌에게 옷을 입혔습니다. 법원은 저작자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소유권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예술가에게 존속되고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설령 벽화의 주문자이자 소유자이더라도 이를 마음대로 수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반면 서태지 사건에서는 영상물에 수정을 가하더라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라면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버튼을 클릭하여 참고 자료를 확인해 보세요. 동일성 유지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교수님께서 학생이 그린 그림을 아무 말씀 없이 수정해 주셨고 그 덕분에 그림의 가치는 상승했습니다. 기존의 작품보다 가치가 높아졌는데 이건 역시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는 것일까요? 작품의 가치가 높아졌는가는 동일성 유지권 침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이 사례 역시 동일성 유지권 침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질문을 보세요. 음치인 사람이 노래를 불러서 전혀 다른 곡이 되었다면 이것도 동일성 유지권 침해가 될까요? 모든 변경이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성 유지권 예외 사항을 법적으로 규정해 두었는데 가까운 예로 학교 교육 목적상 부득이한 경우, 건축물의 변형, 연주나 가창 기술의 한계, 방송 등 기술적 수단의 한계 등은 동일성 유지권 예외 사항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동일성 유지권의 예외 사항에 관한 세부 법조문은 버튼을 클릭하여 살펴보세요. 네, 이번 차시에서는 우리가 저작 인격권이라는 것의 개념을 공부했습니다. 저작권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저작 재산권과 별도로 저작 인격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일전에 한 만화가 분께서 법정에서 저작권 침해 분쟁이 발생했는데 최후 진술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자식을 빼앗긴 것 같은 느낌이다. 이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 배상해 준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작권에는 침해가 되었을 때 단순히 재산을 잃었을 때와는 좀 다른 그런 인격적인 보호 가치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저작 인격권의 개념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저작 인격권에는 이와 같이 세 가지가 있다는 점을 살펴보셨습니다. 국제협약에서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공표권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중요한 것은 역시 성명표시권과 동일성 유지권, 이 두 가지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도 보면 이 성명표시권이라든가 동일성 유지권, 이런 인격권, 저작 인격권에 대해서 학생들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사실 그것은 학생이라서 그렇다기보다는 우리가 저작권에 대한 인식 자체가 낮았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분들이 내신 레포트라든가 또는 글들을 모아가지고 책으로 내는 경우에 그 이름을 적어주지 않는다든가 심지어는 다른 사람으로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가끔 보게 되죠. 이런 것이 바로 저작 인격권,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성명표시권의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남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도 항상 이 두 가지 점을 꼭 기억하셔서 그 사람의 이름, 저자의 이름을 꼭 써주시고 또한 내용을 마음대로 바꿔서는 안 된다라는 기본적인 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바로 이전 차시에서 저작 인격권은 양도가 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저작권은 양도가 되지만 저작 인격권은 양도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바로 이번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입니다. 저작 인격권은 양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저작권을 양도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바로 다음 차시에 공부할 저작 재산권을 양도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작권을 양도받은 사람도 성명표시권이나 동일성 유지권에 대해서는 항상 신경을 쓰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성명표시권이나 동의서유지권 관련된 케이스로 한 학생이 글을 교과서에 실으면서 이 학생의 이름을 적지 않고 심지어는 이름을 좀 다르게 기재했다가 이것이 저작 인격권, 성명표시권의 침해라고 판정이 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에 대해서는 저작 인격권이라는 개념이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저작 재산권에 대한 내용을 다음 차시에 같이 살펴보시도록 하시죠. 학습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나요? 오늘 학습한 내용과 관련된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주어진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작성해 보세요. 여러분이 작성한 내용은 저장하여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저장하고 난 뒤 교수님의 팁도 확인해 보세요. 오늘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저작자가 가지게 되는 저작권법상 권리와 저작 인격권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서 학습을 마무리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 학습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5차시 저작권자의 권리를 말하다에 대해 학습하시겠습니다.